누구야? 저 노숙자 뭐야? 비명에 가까운 누군가의 외침이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찢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매매가 100억을 호가하는 더 해븐의 거실. 샹들리에의 파편 같은 빛이 수입산 크리스털 잔을 스칠 때마다 주인공 김희주의 미소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완벽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 비명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다. 은은한 조말론 디퓨저 향기가 지배하던 우아한 공간 위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생선 비린내와 삭은 흙냄새가 파고들기 시작했다. 희주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루한 한복에 짝이 맞지 않는 고무신을 신은 노파가 서 있었다. 어깨에는 개가 뜯어놓은 듯 낡은 보따리를 생명줄처럼 짊어진 채였다. 10년 만이었다.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시어머니 박순옥이었다. 희주야. 민기 애미 왔다. 순옥의 갈라진 목소리가 백평 거실을 가로질렀다. 파티에 참석한 상류층 지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희주의 등 뒤에 화살처럼 박혔다. 완벽했던 그녀의 성벽에 거대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희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순옥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거 놔라. 너희 집 집들이라기에. 이거 전해주러. 입 닥쳐요. 희주는 순옥을 주방 너머 보조 베란다 창고로 밀어넣었다. 락스통과 먼지 낀 걸레가 굴러다니는 비좁은 공간. 희주는 순옥의 어깨에 걸린 그 냄새나는 보따리를 발로 찼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죽은 듯이 살랬잖아. 돈 필요해? 얼마면 돼? 순옥은 구석에 처박힌 보따리를 다시 품에 안으며 흐릿한 눈으로 희주를 올려다봤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여기 내 엄마가 남긴 게 있어. 우리 엄마 팔지 마. 그 더러운 보따리 당장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기 전에 조용히 처박혀 있어. 희주는 창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다. 다시 파티장으로 나가며 그녀는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죄송해요, 여러분.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희주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쓰레기라 부르며 발로 찬 그 낡은 보따리 속에 지금 그녀가 밟고 서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릴 설계도와 300억 원 가치의 땅 문서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창고 안 어둠 속에서 순옥에 흐릿했던 눈동자가 섬뜩할 정도로 정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순옥은 보따리 속에 숨겨진 무선 이어폰을 눌렀다. 그래. 밑바닥까지 확인했다. 이제 집행해. 3초. 사람들이 보따리의 냄새에 코를 막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김희주의 완벽한 왕국은 멸망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철컥. 창고 문을 잠그는 금소금이 유난히 날카롭게 펜트하우스 복도에 울려 퍼졌다. 희주는 잠시 그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폐부 깊숙이 박힌 비린내를 뱉어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100평형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여전히 눈이 멀 정도로 찬란했지만 희주의 눈엔 그 대리석 바닥 위로 오물 묻은 시어머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환영처럼 박혀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다. 흐트러진 머리 한 올 없었고 입가엔 방금 전의 소동 따위는 잊었다는 듯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갔다. 수백만 원짜리 조말론 디퓨저 향기가 지배하던 이 우아한 요새에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과거의 악취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어머, 희주 씨,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로펌 대표 부인 정사모가 다가오며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은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펜트하우스 안주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잡한 진실을 캐내려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희주는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요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매칭된 아주머니인데 업체에서 치매기를 제대로 확인 안 한 모양이라며 바로 강력하게 항의해서 조치했다는 거짓말이 침을 바르지도 않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사모의 시선은 집요하게 희주의 실크 드레스 끝자락에 머물렀다. 혹시라도 흙탕물 한 방울이 튀지 않았는지 이 완벽한 여자의 신분이 사실은 저 노파와 같은 급은 아닌지 감별하려는 잔인한 시선이었다. 희주는 그 시선을 피해 구두 끝으로 현관 구석에 남은 흙 묻은 고무신 한 짝을 수납장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산채로 매장하려는 것처럼 처절한 발짓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기가 들어섰다. 빳빳하게 풀먹인 와이셔츠와 냉철한 안경 너머의 눈빛. 개천에서 난 용의 전형이자 성공한 변호사의 표본인 그가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팍 구겼다. 무슨 냄새냐며 집안 공기가 왜 이리 저급하냐고 쏘아붙이는 그의 목소리엔 아내에 대한 걱정 따윈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역이 오염되었다는 분노뿐이었다. 뒤를 따라 들어온 시동생 준기는 한술 더 떠 펜트하우스에서 웬 시장통 비린내가 진동을 하냐며 격 떨어지게 고등어라도 구웠느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희주는 수치심으로 타오르는 얼굴을 감추며 서둘러 손님들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왕국은 화려한 감옥으로 변했다. 폭풍 같던 파티가 끝나고 집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막이 내려앉았다. 민기는 거실 소파에 몸을 깊게 묻은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고 준기는 주방 바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를 꺼내며 히히덕거렸다. 희주는 결심한 듯 보조 베란다의 창고 문을 열었다. 좁고 어두운 창고 안 락스통과 먼지 낀 걸레들이 굴러다니는 바닥에 순옥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때 절은 보따리를 생명줄처럼 품에 안고 있었다. 희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느냐며 변호사 되고 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낮게 포효했다. 민기 역시 성큼성큼 다가와 어머니를 보는 눈에 경멸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공포를 담아 뒷걸음질을 쳤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 돈을 받고 또 어디서 구걸질이냐고 내뱉는 민기의 폭언은 아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저주에 가까웠다. 순옥은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탁한 눈동자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은 보따리를 다시 한번 고쳐맸다.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보따리를 꼭 희주에게 줘야겠기에 왔다는 순옥의 말에 준기는 비웃으며 보따리를 발로 찼다. 보따리가 굴러가며 느슨했던 매듭이 풀렸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아기 베네저고리, 곰팡이, 핀, 헝겊, 인형, 낡은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냄새가 대박이라며 벼룩이 나오겠으니 빨리 갖다 버리라는 준기의 발길질이 계속되자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딸 서윤이 달려왔다. 할머니한테 왜 그러느냐며 울먹이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짐을 주워 담으려 하자 희주는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런 더러운 것은 만지는 게 아니라며 서윤을 방으로 밀어 넣었다. 실랑이 중에 서윤의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여자가 엄마가 맞느냐는 서윤의 물음에 희주는 멈칫하며
사진을 뺏어들었다.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고 고운 시절의 순옥과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희주의 친정어머니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희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느냐는 희주의 물음에 순옥은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을 찾아와 이 보따리를 맡겼으며 희주가 38이 되는 해에 직접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희주의 친정은 과거 지역 유지였으나 의문의 사기를 당해 무너졌고 부모님은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희주는 가난의 밑바닥을 전전하며 민기와의 결혼으로 겨우 신분을 세탁해왔기에 이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는 친정어머니의 정갈한 필체로 우리 희주를 부탁한다는 이 안에 든 것이 딸의 마지막 숨구멍이니 부디 지켜달라는 유언이 적혀 있었다. 희주는 보따리를 다시 쳐다봤다.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 뭉치가 아니었다. 그 안에서 풍기는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 30년 동안 봉인되어 썩어 문드러진 진실의 냄새였다. 희주는 홀린 듯 찢어진 보따리 안감을 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낡은 천 조각 사이에서 누렇게 변색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의 맨 윗줄 소유자 란에는 죽은 친정아버지의 이름도 배신자들의 이름도 아닌 지금 이 보따리를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며느리 김희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30년 전 강남 서초동 900번지. 현재 시세로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희주의 비명이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깨뜨릴 듯 울려 퍼졌다. 그녀가 평생을 갈구하던 성은 사실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30년 전부터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노인의 낡은 보따리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눈앞에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고 있었다. 희주의 비명은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 오물을 보듯 서류를 걷어차던 준기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바닥에 떨어진 누런 종이 뭉치를 향해 몸을 날렸다. 신발 바닥이 매끄러운 대리석 위를 긁는 불협화음이 정적을 깼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것은 변호사로서의 생존 본능이 각인된 민기의 손이었다. 민기는 소름 끼칠 정도의 속도로 준기의 팔목을 쳐내며 서류를 낚아챘다. 민기의 눈은 안경 너머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공포도 아내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다. 오직 숫자로 환산된 거대한 권력을 마주한 인간의 광기였다. 민기의 떨리는 시선이 서류 상단의 직인과 집원을 훑쳤다. 서초동 900번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도 없이 보아온 강남의 노다지 땅이었다. 지금은 거대 IT 기업의 사업과 초호화 빌라들이 들어서 평당 가격을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진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였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준기의 절규 섞인 중얼거림을 비웃듯 민기의 손가락은 서류의 질감과 관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가짜일 수가 없었다. 30년 전의 종이 질감, 당시 사용되던 특유의 서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이 지금껏 소유주 불명 상태로
묶여있던 이유가 이 낡은 보따리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민기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희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드레스에 묻을까봐 노파를 밀쳐내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서류를 쥔 민기의 팔을 붙잡았다. 그거 내 거 맞지? 내 이름 확실하지? 희주의 목소리는 쇠사슬을 끄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기는 대답 대신 희주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10년 넘게 이어온 부부의 정 대신 수천억 원짜리 보석을 소유한 타인을 보는 듯한 낯선 경계심과 계산이 서려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준기의 거친 웃음소리였다. 형수 이름이면 형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우리 집안에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올 줄 알았다는 준기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조금 전까지 순옥을 노인네라 부르며 보따리를 발로 차던 그는 어느새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베네저고리와 인형들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정성스럽게 줍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왜 이런 귀한 걸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고생만 하시고. 순옥의 손을 잡으려는 준기의 손길에는 역겨운 가식이 뚝뚝 묻어났다. 하지만 순옥은 그 손을 가만히 밀어냈다. 그녀는 여전히 창고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마치 이 모든 난장판을 예상했다는 듯 깊고 고요한 눈으로 자식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민기를 지나 서류에 집착하는 희주를 거쳐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손녀 서윤에게 멈췄다. 민기는 서류를 소중하게 품 안으로 갈무리하며 비로소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봤다. 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다. 당신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정말 희준의 집에서 맡긴 게 맞느냐고 추궁하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순옥은 갈라진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뗐다. 내 장인어른이 사기를 당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땅이었다고. 제 자식들한테 주면 도박으로 날리고 소송으로 찢길 걸 알았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인 나에게 희주 몫으로 맡겼던 것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주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부모가 사실은 30년 뒤에 자신을 위해 이 거대한 성벽을 쌓아두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찰나였다. 바로 옆에서 준기가 형수네 집안 땅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며 투덜거리는 소리에 희주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옥에게 다가갔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미친 노인 취급하며 문을 잠갔던 손으로 희주는 순옥의 주름진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파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희주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다. 그녀는 민기와 준기를 매섭게 쏘아보며 이제 어머니는 창고가 아니라 가장 좋은 손님방에 모셔야 한다고 선언했다. 민기는 아내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진상을 더 파악해야 한다며 민기는 준기에게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준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도 이 집안 자식인데 어디를 가느냐며 어머니 모시는 건 나도 돕겠다고 버티는 준기의 눈엔 한 몸 챙기겠다는 야욕이 투명하게 비쳤다. 결국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뒤집혔다. 냄새나는 보따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대리석 테이블 위 에르메스 가방보다 더 상석에 놓였다. 희주는 직접 향초를 피워 집안의 비린내를 지우려 애쓰며 순옥을 위해 실크 침구를 깔았다. 하지만
그 친절의 밑바닥엔 동리를 감춘 뱀들이 꽈리를 틀고 있었다. 민기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느라 밤을 지새웠고, 준기는 거실 소파에 누워 끊임없이 땅의 현재 시세를 검색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희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남편도 시동생도 아닌 오직 내 이름으로 된 나의 구원.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잠들려 했지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아까 전 창고를 잠그던 그 악귀 같은 표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순옥만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보따리 옆에 놓인 무선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타오르는 불지옥처럼 보였다. 순옥은 낮게 음졸였다. 그래, 첫 번째 미끼를 물었구나. 이제 누가 가장 먼저 동족의 목을 물어뜯는지 지켜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진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억의 자본을 움직여 자식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냉혹한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희주의 방에서 잠결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부자가 된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파멸에 대한 예감이었을까? 펜트하우스의 밤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도 추악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날이 밝았지만 100평 펜트하우스의 암막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어젯밤 파티의 잔해는 말끔히 치워졌으나 집안을 지배하는 공기는 끈적한 욕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질식할 듯 무거웠다. 희주는 안방 침대에 누워 밤새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의 질감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이제껏 그녀를 지탱해온 명품 가방과 외제차, 그리고 변호사 남편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들은 이제 더는 그녀의 자부심이 아니었다. 종이 한 장이 주는 서늘한 무게감이 그녀의 미미했던 존재감을 거대한 권력욕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발소리들이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남편 민기와 시동생 준기. 어제까지는 한 배를 탄 가족이었으나 이제 그들은 희주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 굶주린 약탈자들이었다. 희주가 거실로 나섰을 때 민기는 이미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만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민기는 희주에게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어젯밤 검토한 서류의 법적 검토 내용을 의조리기 시작했다. 서류의 효력은 확실하지만 30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발생했을 법적 맹점이나 특별법상의 신탁 문제를 거론하며 일단 자신이 아는 전문 법무법인의 금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기의 목소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차분했으나 희주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남편은 지금 아내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 아래로 그 거대한 부를 귀속시키려 하고 있었다. 희주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민기의 말을 잘랐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부모님의 유산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관리하느냐는 희주의 일갈에 민기의 미간이 미세하게 뒤틀렸다. 10년 넘게 자신의 통제 아래서 순종하던 아내의 반란은 민기에게 낯선 모욕감이자 위협이었다. 그들의 서늘한 신경전을 깬 것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박한 소리였다. 둘째 준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순옥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순옥의 보따리를 발로 차며 노인네라고 비하하던 그 발로 이제 준기는 순옥의 발치를 비비며 애교를 떨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노량진에 가서
가장 비싼 전복만 골라왔다며 숟가락을 쥐어주는 준기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다. 준기는 연신 민기와 희주의 눈치를 보며 형수 혼자 이 거대한 자산을 관리하기는 힘들 테니 사업 수완이 좋은 자신이 실무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골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도박빚을 청산하고 강남의 빌딩 한 채를 사들이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희주는 그런 시동생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지만 준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옥의 입가에 국물을 떠먹이며 가식적인 효도를 이어갔다. 순옥은 자식들의 이 추악한 연극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준기가 정성껏 발라올린 생선살을 씹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가족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지금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은 서로의 목줄을 언제 물어뜯을지 고민하는 아기들과 다를 바 없었다. 순옥은 천천히 수저를 놓으며 입을 열었다. 땅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땅을 지키려면 너희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일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순옥의 한마디에 식탁 위에는 얼음물보다 차가운 정적이 내리앉았다. 민기는 젓가락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묻는 민기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순옥은 대답 대신 낡은 보따리의 안감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정식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은밀한 금액이 적힌 낡은 수첩에 찢어진 한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민기의 아버지가 과거 희주의 친정집 파산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핵심 세력들과 나눈 비밀거래 기록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희주의 눈이 미친 듯이 커졌다.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가 다름 아닌 남편의 아버지였다니. 희주는 떨리는 눈으로 민기를 노려봤다. 민기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그의 흔들리는 동공과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이미 진실을 시인하고 있었다. 민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밑바닥에 희주 가문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 이 펜트하우스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희주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다. 당신도 알고 있었느냐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당신 집안은 그 피 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느냐는 희주의 절규가 백평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민기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희주를 압박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따지느냐며 어차피 그 돈으로 당신이 지금껏 다이아몬드 휘감고 산 거 아니냐는 그의 가스라이팅은 잔인했다. 당신도 공범이라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말라는 민기의 독설에 희주는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가족이라는 껍데기는 완전히 분쇄되었다. 수천억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서로의 부모를 욕하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마저 넘어서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거실 한 구석, 그림자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담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딸 서윤이었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부모와 삼촌의 추악한 대화와 일그러진 표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는 이제 슬픔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어른들이 보여주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을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겠다는 서늘한 집념뿐이었다. 서윤은 영상 저장 버튼을 누르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됐어. 순옥은 그런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옥은 다시 무선 이어폰을 눌렀다. 이제 자식들은 서로의 원수가 되었고 땅 문서라는 미끼는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타락시켰다. 순옥은 창밖에 마천루를 응시하며 속삭였다. 이제 두 번째 집행을 시작하라고.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파멸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밤새 펜트하우스를 난도질했던 폭언의 잔해는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흉측하게 드러났다. 먼지 하나 없던 대리석 바닥 위엔 깨진 위스키 잔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희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희주는 거실 한복판, 서류를 움켜쥔 채 동상처럼 굳어있는 민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쇳소리를 냈다. 민기 씨, 이제 그만해. 그 서류 이리 내놔. 당신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한테 저지른 짓, 당신이 그 더러운 진실을 삼키고 변호사 배짓한 그 대가 이 땅으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희주의 떨리는 말에 민기는 기괴한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었다. 갚는다고? 희주야, 세상이 그렇게 공평한 줄 알아?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누린 이 펜트하우스, 당신 몸에 감긴 그 수억 원어치 옷들,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그 땅 판 돈으로 세운 거야.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야. 그 피 묻은 돈으로 가장 화려하게 호강한 공범이지. 민기의 독설에 희주는 뺨을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공범? 난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속인 거잖아. 몰랐으면 죄가 없어. 당신 손가락에 박힌 그 다이아몬드 볼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거야. 그 안락함이 당신 영혼보다 달콤했으니까. 두 사람의 처절한 대립이 서로의 밑바닥을 긁어낼 때쯤 주방에서 전복죽을 끓이던 준기가 숟가락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끼어들었다. 아, 진짜 아침부터 귀청 터지겠네. 형수, 지금 그게 중요해? 수천억짜리 땅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과거가 무슨 상관이야. 일단 이거 현금화부터 해야지. 준기는 민기의 손에 들린 서류를 가로채려 짐승처럼 손을 뻗었지만 민기는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넌 저리 꺼져. 도박빚에 허덕이며 집안 망신 다 시키는 놈한테 줄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뭐? 형, 말 다 했어? 나 어제 엄마 발 닦아드리고 똥오줌 받아낼 각오로 죽까지 끓였어. 이 집안 자식으로서 내 지분이 당연히 있다고. 준기의 비굴한 외침에 희주는 혐오가 끓어오르는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지분? 어머니 보따리를 쓰레기라고 발로 차고 베란다 창고에 처박았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효자 코스프레야? 당신들 형제 정말 역겹기 짝이 없어. 형수님은 뭐가 그렇게 깨끗한데 형수 이름으로 된 땅이라고 다 독차지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지. 형이 과거에 수임료 횡령해서 비자금 만든 거, 그거 내가 장부 다 복사해 둔 거 알지? 그거 터지면 변호사 박탈 정도가 아니라 감방이야, 형. 준기의 협박에 민기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호흡이 가빠졌다. 이준기, 너 미쳤어? 죽고 싶어? 미친 건 형이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하니까 눈이 뒤집힌 거 아냐? 형수, 이 인간이랑 이혼해. 내가 형 비리 다 터뜨려 줄게. 대신 그 땅 팔면 나한테 딱 30%만 떼줘. 어때? 가족끼리 이 정도면 공평하지? 준기의 제안에 희주는 기가 찬 듯 실소를 터뜨렸다. 가족이라는 껍데기 아래 묶여있던 이들이
돈이라는 마약 앞에서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꼴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흥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순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식들을 보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응시했다. 그만들 해라. 내 귀가 다 따갑구나. 30년을 참았는데 너희는 단 하루도 본성을 못 숨기는구나. 순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백평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니, 이놈 말 무시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 민기가 비굴하게 순옥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잖아요. 준기 역시 반대쪽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다. 엄마, 큰아들은 머리만 좋지 속은 시커매. 나한테 맡겨줘, 응? 두 아들의 가식적인 경쟁을 지켜보던 순옥은 차갑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는 이 보따리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나는구나. 순옥은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눌렀다. 동시에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TV 화면이 켜지며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 서초동 신탁 부지 소유권 분쟁, 30년 만에 진실. 배우의 대형 로펌 변호사 이모 씨의 연루 정황 포착. 화면에는 민기의 얼굴과 그가 과거에 조작했던 판결문들이 나열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기는 사들린 듯한 얼굴로 화면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무겁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기가 아는 동료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와 수사관들이었다. 박순옥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JS 홀딩스의 자산 동결 및 이민기 변호사의 횡령 혐의 자료 제출 완료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민기와 준기, 그리고 희주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어머니가 JS 홀딩스 회장이라고요? 희주의 떨리는 물음에 순옥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어제 베란다 창고에 갇혀있던 가련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발밑에 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래, 희주야. 너희가 무시한 그 낡은 보따리가 사실 내 회사의 금고 열쇠였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 순옥은 이어폰을 빼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이제 두 번째 집행이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이 펜트하우스 방금 내 법인으로 압류했으니까. 순옥의 선언과 동시에 거실의 조명이 깜빡이다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찾아온 가장 완벽한 추락이었다. 희주는 손에 쥔 땅 문서를 쳐다봤다. 소유권은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녀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세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순옥은 무표정하게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가자. 여긴 이제 인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있겠구나. 서윤은 스마트폰을 챙겨 할머니의 뒤를 따랐고 남겨진 새 괴물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이 어둠에 잠기는 순간 진정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암전된 100평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락한 요새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다. 어둠 속을 가르는 수사관들의 손전등 불빛은 죄인을 쫓는 사냥꾼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번뜩였다. 희주와 민기 그리고 준기는 자신들의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거실 밖으로 떠밀려 나갔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발밑에 둔 듯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젖은 생쥐꼴로 비상용 계단 앞에 섰다. 이봐요. 이게 말이 돼? 변호사 집을 이렇게 함부로 수색하고 압류한다고? 민기가 복도에서 수사관의 팔을 붙잡으며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수갑 소리와 기계적인 명령뿐이었다. 이민기 씨, 조용히 하세요. 횡령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정식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 처절한 소란을 뒤로하고 순옥은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의 금빛 문이 닫히기 직전 순옥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희주를 잠시 스쳤다. 그것은 증오도 연민도 없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응시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시선이었다. 엄마, 할머니, 우리 두고 어디가? 엄마. 준기가 비굴하게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발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이 그의 가슴을 가차없이 잡아당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준기가 복도 바닥을 굴렀고 황금빛 문은 비정하게 닫혔다. 1층 로비에 내려온 순옥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비서의 물음에 순옥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며 답했다. 버려진 괴물들이 어떻게 서로를 뜯어먹는지 지켜봐야지. 일단 그들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부터 정지시켜. 숨 쉴 구멍조차 주지 마라. 쫓겨난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 정문 앞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버려졌다. 희주는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수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움켜쥐고 벌벌 떨었다. 손에 쥔 강남 땅 문서는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지고 있었다. 민기 씨, 어떻게 좀 해봐. 당신 변호사잖아.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저 노인네 막아야 할 거 아냐. 희주의 악다구니에 민기가 젖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소리를 질렀다. 인맥? 지금 뉴스에 내 얼굴이 범죄자로 도배됐는데 어떤 미친놈이 내 전화를 받겠어. 다 끝났다고. 이 멍청한 여자야. 그놈의 땅 문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제 그 보따리만 제대로 챙겼어도 그 노인네 비위만 맞췄어도 이 꼴은 안 났어. 내 탓이야? 저 노인네를 창고에 가두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라고. 빗속에서 부부의 처절하고도 추악한 비난전이 이어졌다. 그때 준기의 스마트폰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빚쟁이들이었다. 준기 씨, 이제 집도 압류됐다면서?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 안 튀어나오면 당신 형수까지 가만 안 둬. 준기는 사색이 되어 전화를 끊었다. 형수? 나 어떡해? 사채업자들이 오고 있대. 일단 어디라도 숨어야 해. 숨긴 어딜 숨어. 돈 한 푼 없는데. 세 사람은 빗길을 달리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빈 택시들은 그들의 처참한 행색을 보고는 비웃듯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쳐갔다.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재개발 구역 근처의 낡은 여인숙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낡은 장판이 깔린 좁은 방 한 칸. 희주가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그 가난의 냄새가 다시 그녀의 목통을 조여왔다. 방 한가운데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제 사리에 가까운 증오만이 남았다. 민기는 구석에서 술도 없이 빈 잔을 씹어 삼키듯 괴로워했고 준기는 형의 가방 속에서 혹시라도 숨겨둔 비상금이 있을까봐 뒤지다 민기에게 멱살을 잡혔다. 이 자식아, 이 상황에서도 돈 타령이야? 내가 어제 그 보따리만 발로 안 찼어도 엄마 마음이 돌아섰을지 몰라. 두 형제가 좁은 방에서 엉겨붙어 짐승처럼 싸우는 동안 희주는 젖은 땅 문서를 벽에 붙여 말리며 실성한 듯 웃었다. 이거 내 거야. 이 땅만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서초동 900번지.
내 이름 적혀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서류는 이미 순옥에 의해 모든 법적 권리가 소멸된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여인숙 문을 부수듯 들어온 것은 경찰과 사채업자들이었다. 민기는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찾고 준기는 빚쟁이들에게 머리채가 잡혀 끌려나갔다. 홀로 남겨진 희주 앞에는 순옥의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희주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식당 주방 보조 및 청소부 근로 계약서. 회장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당신 부모님이 느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하더군요. 거절하시면 지금 당장 거리로 쫓겨나 노숙자가 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침뱉었던 청소부의 삶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 된 것이다. 희주는 시장통 구석, 비린내가 진동하고 하수구 쥐가 들끓는 식당 주방에 던져졌다.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불판을 닦으며 그녀는 멀리 전광판에서 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았다. JS 홀딩스 박순옥 회장, 사회공헌 재단 설립 및 서초동 부지 청소년 쉼터 기부 발표. 화면 속에서 우아하고 정정한 모습으로 미소 짓는 순옥과 그 옆에서 당당하게 할머니를 보필하는 서윤의 모습은 희주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희주는 락스물에 짓무르고 피가 맺힌 손을 보며 통곡했다. 자신이 발로 찼던 그 낡은 보따리가 사실은 자신의 낙원을 지켜줄 유일한 구원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펜트하우스의 태양은 영영 졌고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의 처절한 참회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육장 비린내 나는 지옥. 식당 주방의 증기는 펜트하우스의 안개 분수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기름기 섞인 비린내와 누군가의 갈에 섞인 욕설이 버무려진 축축하고 불결한 공기였다. 희주는 락스물에 불어 터진 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아냈다. 철수세미가 불판을 긁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비명처럼 들렸다. 어이 김씨, 손 안 놀려? 그렇게 거북이처럼 굴 거면 당장 나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줄 섰어. 식당 주인 여자의 고함이 희주의 귓등을 때렸다. 불과 며칠 전 희주가 순옥에게 던졌던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희주는 마른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은 타들어갈 듯 건조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점심 전쟁이 한바탕 지나간 오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들의 대화에 희주의 손이 멈췄다. 그 소식 들었어? JS 그룹 박순옥 회장이 자기 아들들 아예 호적에서 파버렸다며. 장남은 횡령으로 실형 살게 생겼고 차남은 사채업자들한테 넘겨져서 생사도 모른다던데. 희주의 심장이 덜덜 떨렸다. 남편 민기가 감옥으로 갔다는 소식은 이미 알았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자식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줄은 몰랐다. 그때 식당 안으로 들어온 일행 중 한 명의 목소리가 희주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펜트하우스 파티에서 희주의 옷차림을 품평하던 정사모였다. 정사모는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 집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웬 비린내가 이렇게 심해? 주방 청소 제대로 안 하나 봐. 희주는 고개를 숙인 채 불판 뒤로 숨으려 했지만 식당 주인은 눈치 없이 희주를 불러세웠다. 김씨,
여기 물 좀 갖다 드려. 희주는 주방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듯 숙이고 물병을 들고 나갔다. 테이블 위에 물병을 내려놓는 순간 희주의 손목에 감긴 자국이 정사모의 눈에 들어왔다.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던 자리엔 이제 락스의 짓무른 붉은 발짓만이 가득했다. 어머, 희주 씨 아니니? 정사모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희주는 대답 대신 뒷걸음질을 쳤지만 정사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펜트하우스에서 다이아몬드 자랑하던 김희주 씨 아냐? 아니, 치매 걸린 청소 아줌마 부린다더니 본인이 청소 아줌마가 됐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희주에게 꽂혔다. 동정보다 잔인한 호기심들이 그녀의 젖은 앞치마 위로 쏟아졌다. 정사모는 스마트폰을 꺼내 희주의 처참한 몰골을 찍기 시작했다. 단톡방 애들이 보면 기절하겠네. 희주 씨, 여기 좀 봐봐. 웃어야지.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보따리 하나 잘못 발로 찼다가 인생 종쳤네. 희주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정사모의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식당 주인이 희주의 머리채를 잡듯 뒤로 끌어당겼다. 미쳤어? 손님한테 어디서 행패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희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고인 더러운 물이 무릎을 적셨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순옥을 꿇게 하려 했던 그 자세 그대로 희주는 사람들 발치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 식당 밖에서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순옥의 비서였다. 그는 식당 안에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희주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남편분과 시동생분의 최종 처리 결과입니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다. 민기의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권과 중기일, 포기 각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한 장. 희주야, 내가 닫고 있는 그 불판의 검은 채가 바로 내 욕망의 끝이다. 다 닦아내면 그때 다시 오마. 희주는 메모지를 꽉 쥐었다. 순옥은 그녀를 단순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부정해온 그 밑바닥을 뼛속까지 새겨주려는 것이었다. 비서가 떠나고 정사모조차 질렸다는 듯 식당을 나간 뒤 희주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려댔지만 희주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수세미를 잡았다. 눈물이 불판 위로 떨어져 지지직 소리를 내며 증발했다. 비린내와 락스 냄새가 뒤섞인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희주는 비로소 자신이 버렸던 그 낡은 보따리 속에 든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락스물은 그녀의 손가락을 조금씩 파고들며 썩히고 있었다. 순옥의 두 번째 집행은 이제 막 전반전을 끝냈을 뿐이었다. 식당 주방의 하수구 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정물을 보며 희주는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씻겨 내려가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락스에 절어 핏물이 배어나오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철수세미의 가시가 박힐 때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아줌마, 이거 안 닦아? 멍하니 서서 뭐해? 식당 주인의 고함에 희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닦고 있어요. 금방 끝내요.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다. 그때 식당 TV에서 민기의 소식이 다시 흘러나왔다. 횡령 혐의에 이어 과거 수임 비리까지 터지며 구속 기소되었다는 보도였다. 화면 속 포승줄에 묶인 민기는 펜트하우스에서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희주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갚아야 할 죗값이 너무 많네, 민기 씨. 당신이나 나나. 그날 오후 식당으로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절뚝거리며 들어온 남자, 시동생 준기였다. 그의 얼굴은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듯 피멍과 상처로 가득했다. 형수,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준기는 희주의 앞치마를 붙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주는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돈 없어. 나 하루에 5만 원 벌어. 당신한테 줄 돈 10원도 없다고. 형수 이름으로 된 그 땅 문서 있잖아. 그거라도 내놔. 그거면 나 살 수 있어. 준기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뒤섞여 광기를 띠고 있었다. 그거 종이 쪼가리야. 어머니가 이미 다 막아놨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인간아. 희주의 절규에도 준기는 막무가내였다. 거짓말 마. 형수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그거 내놔.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기는 희주를 협박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희주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 죽여. 죽이라고. 나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희주가 가슴을 내밀며 소리치자 준기는 오히려 겁에 질려 손을 떨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 이준기, 여기 있었냐?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다니네. 그들은 준기를 가차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희주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업자 중 한 명이 그녀를 세차게 밀어버렸다.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돈 받아내야 하니까. 잠시 후 순옥의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현장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죠. 이분들은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대상들입니다. 비서의 말에 업자들은 움찔하며 물러났다. 비서는 바닥에 쓰러진 준기에게 서류 한 장을 던졌다. 원금 변제 위탁 계약서 회장님께서 당신 빚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모든 신체적 자유는 이제 회장님의 재단에 귀속됩니다. 섬으로 가시죠. 평생 고기 잡으며 속죄하라는 명령입니다. 준기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찾아온 평생의 노예 선고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비서는 이어 희주를 쳐다봤다. 남편분 면회 신청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셔야죠. 희주는 넋이 나간 채 비서를 따라 나섰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접견실, 유리병 너머의 민기는 이제 인간의 형체만 남은 괴물 같았다. 희주야, 나 좀 꺼내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줘, 제발. 민기의 비굴한 애원에 희주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웃었다. 민기 씨,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가 무시한 그 보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었대. 당신은 변호사였으면서 왜 그걸 몰랐어? 법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입 닥쳐. 너도 그 돈으로 호강했잖아. 이제 와서 혼자 고결한 척하지 마. 민기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발악했다. 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 끝났대요. 당신 거기서 평생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짓들 곱씹으면서 살아. 난 이제 내 죗값 치르러 가야 해. 접견실을 나오는 희주의 등 뒤로 민기의 처절한 저주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선 잿빛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우아한 코트를 입은 순옥이 앉아 있었다.
희주는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윤이만은 지켜주세요. 순옥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낮게 답했다. 서윤이는 이미 내 후계자로 교육받고 있다. 너 같은 어미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내가 직접 가르칠 거다. 순옥은 낡은 보따리에서 희주의 친정 엄마가 남겼던 마지막 편지를 꺼내 희주의 얼굴 앞에 던졌다. 순옥아, 희주가 만약 탐욕에 눈이 멀거든 지체 없이 그 아이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다오. 그게 내 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희주는 엄마의 필체를 확인하는 순간 목을 놓아 통곡했다. 자신을 지켜준 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사랑과 순옥의 인내였다는 것을. 희주는 눈 쌓인 아스팔트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었다. 순옥의 차는 무정하게 떠나갔고 희주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모든 허영의 껍데기가 벗겨진 채 벌거숭이가 된 자신을 마주했다. 벼랑 끝에서의 혈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뼈아픈 참회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뿐이었다. 눈 덮인 아스팔트 위에서 통곡하던 희주에게 남겨진 것은 찢겨진 자존심과 얼어붙은 몸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아니라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낮은 곳에 오물을 닦아내는 청소부로 하루를 시작했다. 락스 냄새는 어느덧 그녀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비싼 향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김씨, 오늘 VIP실 거울에 지문 하나라도 남으면 일당 없어. 정신 안 차려? 관리인의 고함에 희주는 말없이 걸레를 쥐어짜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움푹 패인 볼과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허한 눈동자. 그녀는 거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전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가졌던 건 성이 아니라 신기루였어. 그녀의 낮은 읍조림은 습기 찬 유리창에 맺힌 비명처럼 흩어졌다. 같은 시각 JS 홀딩스의 최고층 집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순옥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서윤을 앞에 두고 차가운 차를 따랐다. 서윤아, 저기 아래를 내려다보렴. 무엇이 보이니? 순옥의 질문에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쫓는 돈의 흐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아이답지 않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동자 밑바닥에는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다. 새벽마다 몰래 꺼내보는 엄마의 낡은 핀. 서윤은 그 그리움을 도끼라는 가면 뒤로 숨기고 있었다. 순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만은 예리했다. 돈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다. 내 어미는 그 괴물에게 잡아먹혔지. 너는 그 괴물의 목줄을 쥐어야 한다. 알겠느냐? 서윤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 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네, 할머니. 저는 울지 않을 거예요. 눈물은 약자들이나 흘리는 거니까요. 희주는 일을 마친 뒤 낡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낡은 보따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순옥이 던져주었던 친정 엄마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희주야, 내가 탐욕에 눈이 멀거든.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그때 고시원 복도에서 거친 소음이 들려왔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면회 때 보았던 그 처참한 몰골의 민기가 아니었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는지 아니면 도망친 것인지 알 수 없는 남편 민기가 광기 어린 눈으로 희주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땅 문서 어머니가 신탁 해지했다며.
내가 어머니랑 짜고 나를 버린 거지? 민기는 희주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다. 민기 씨, 제발 그만해. 우리 죗값 치르는 중이잖아. 당신도 나도 다 끝났다고. 민기의 손이 낡은 보따리를 향하자 희주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이건 안 돼. 이건 건드리지 마.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짐승처럼 엉겨붙었다.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 지경은 안 됐어. 민기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라곤 남아있지 않았다. 숨이 막혀오는 찰나 희주의 머릿속에는 서윤의 얼굴이 스쳤다. 나 같은 어미가 되지 않게 하겠다던 순옥의 말. 희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기를 밀쳐냈다. 당신은 끝까지 괴물로 살겠구나. 불쌍한 인간. 희주의 말에 민기가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고시원 방문을 열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로 순옥의 비서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이민기 씨,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셨군요. 재입소 절차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비서의 말에 민기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비서는 희주를 일으켜 세우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회장님께서 전하십니다.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라고요. 그리고 이건 서윤 양이 보낸 겁니다. 비서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희주가 예전에 서윤에게 사주었던 낡은 핀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엄마, 향수 냄새보다 지금 엄마 손에서 나는 락스 냄새가 더 정직해 보여. 그러니까 죽지 마. 희주는 딸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순옥은 희주를 밑바닥으로 던졌지만 그 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심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희주는 짓무른 손으로 다시 보따리를 묶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산은 땅 문서가 아니라 딸에게 다시 당당해져야 한다는 처절한 삶의 무게였다. 지옥 같은 하루가 저물고 희주는 비로소 자신이 닦아낸 거울 속에서 인간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희주의 일상은 락스물과 걸레질로 견고해지고 있었다. 새벽 4시 얼어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고통 대신 명확함을 느꼈다. 과거 펜트하우스에서 누렸던 화려함이 신기루였다면 지금 손끝에 느껴지는 통증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성실함은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장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김 씨, 다음 달부터는 VIP층 전담으로 올라가. 거긴 입주사 대표들이나 사모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좀 까다롭긴 한데 월급도 오르고 환경도 나을 거야. 고생 많았어. 소장의 말에 희주는 처음으로 작고 정직한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타인의 재산을 훔쳐 누리던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노동으로 일궈낸 첫 번째 수확이었다. 하지만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희주가 VIP층 전담으로 발령받은 첫날, 그녀가 닦아야 할 거울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과거 펜트하우스 파티에서 그녀를 비웃던 정사모였다. 정사모는 거울에 비친 희주의 초라한 행색을 확인하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청소부 업체 에이스가 우리 희주 씨였어? 세상 참 좁네. 변호사 사모님이 이제는 대리석 바닥 광내는 전문가가 되셨네. 정사모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일부러 희주가 방금 닦아낸 바닥에 쏟아버렸다. 끈적한 갈색 액체가 희주의 운동화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떻게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희주 씨 전담이라며? 프로답게 다시 닦아야겠네. 아, 할자서 닦으라고는 안 할게. 내가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거든. 희주는 떨리는 주먹을 쥐었으나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네, 다시 닦겠습니다.
정사모의 괴롭힘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과거 희주에게 무시당했던 빌런 친척들과 연락하여 희주의 위치를 공유했다. 다음 날 고시원 앞에는 민기의 고모와 시동생 준기의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희주가 순옥에게 숨겨둔 땅 문서가 더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이봐, 김희주. 내 시어머니가 JS 홀딩스 회장이라며? 근데 넌 여기서 이러고 살아? 연극 그만하고 돈 내놔. 우리 민기가 적골이 됐는데 너만 혼자 살 길 찾는 거야? 고모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고시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희주는 그들의 폭언 속에서도 품 안의 낡은 보따리를 사수했다. 이제 그 안에는 가짜 땅 문서가 아니라 엄마의 편지와 서윤의 핀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진짜 자산이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순옥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JS 홀딩스의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윤의 눈빛은 나날이 할머니를 닮아 냉철해졌으나 책상 밑으로 숨긴 손은 끊임없이 엄마의 사진을 만지고 있었다. 서윤아, 감정은 독이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내 어미처럼 무너질 것이다. 순옥의 목소리에 서윤은 사진을 거칠게 집어넣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그렇게 답하며 마음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독해질수록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것을. 희주를 향한 두 번째 시련은 극에 달했다. 정사모가 업체에 압력을 넣어 희주를 해고하게 만든 것이다. 미안해, 김씨. 위에서 압력이 너무 심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사모님들이 자꾸 당신 얼굴 보기 불편하다고 난리라. 소장의 미안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희주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쏟아지는 진눈깨비 속에서 희주는 깨달았다. 순옥이 말한 버티는 능력이란 단순히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지키는 것임을. 그녀는 떠나기 전 정사모의 차 앞에 당당히 섰다. 사모님, 제가 닦은 바닥은 다시 더러워질 수 있지만 사모님이 저지른 이 추악한 짓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락스 냄새가 부끄럽지 않거든요. 희주의 당당한 눈빛에 정사모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그 안에서 서윤이 차가운 눈으로 정사모를 응시했다. 정사모님, 저희 회사 용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넣으셨더군요. 그 대가가 무엇일지 오늘 내로 법무팀을 통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순옥의 분신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희주는 딸의 성장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서윤은 엄마를 쳐다보지 않은 채 창문을 올렸다. 하지만 희주는 보았다. 창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의 입모양이 작게 움직였다는 것을. 엄마, 조금만 더 버텨. 희주는 락스 향이 밴 손으로 보따리를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의 검은 세단이 진눈깨비를 가르며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희주는 그 자리에 한동안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마주쳤던 딸의 그 무표정한 눈빛은 희주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후벼 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예전의 수치심과는 달랐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할머니의 포식자 기지를 꺼내든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지독한 사명감이 희주의 마른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정사모는 서윤의 경고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울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여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세무조사가 왜 갑자기? 아니, JS 홀딩스에서 우리랑 거래를 끊겠다고? 지금 당장? 정사모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눈 내리는 거리로 흩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쌓아온 허영의 권력은 순옥의 손가락 끝 하나에 신기루처럼 증발하고 있었다. 희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정사모를 뒤로 한 채 락스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쫓겨나는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지옥 같은 일터를 걸어 나오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희주는 낡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렸다. 문 밖에는 가석방 위반으로 다시 끌려간 민기의 고모와 채권자들이 남긴 추악한 낙서가 가득했지만 희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가장 깊숙한 안감을 다시 한번 더듬었다. 30년 전 자신의 엄마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금싸라기 땅 문서가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뜯겨진 안감 사이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었다. 그 속에는 희주의 엄마가 순옥에게 보낸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빼곡했다. 순옥아, 희주가 가난을 미워하게 키우지 말아다오. 부유함 속에 숨은 독을 경계하게 해다오. 만약 그 아이가 길을 잃거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의 냄새를 맡게 해서라도 다시 인간으로 살게 해다오. 그게 이 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될 테니까. 희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30년 전부터 이미 순옥과 엄마는 이 잔인하고도 따뜻한 참회의 길을 설계해 두었던 것이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낡은 보따리는 사실 엄마의 간절한 기도였고 순옥은 그 기도를 집행하는 가장 엄격하고도 자비로운 심판관이었음을 희주는 이제야 깨달았다. 락스 냄새는 더 이상 악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소독하는 향기였다. 다음 날 희주는 순옥이 지정한 마지막 장소인 JS 홀딩스 본사 로비로 향했다. 명품 드레스 대신 깨끗하게 빤 작업복을 입고 락스에 짓물러 흉터가 남은 손을 당당히 드러낸 채였다.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지날 때 과거의 희주라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의 희주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닦아본 저 바닥의 노고를 알기에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순옥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옥은 희주의 짓무른 손과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야 인간 냄새가 좀 나는구나. 락스 냄새 뒤에 숨은 내 진짜 냄새 말이다. 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과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희주는 순옥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제가 닦은 것은 바닥이 아니라 제 안의 오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 문서도 펜트하우스도 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저는 그저 제 손으로 일궈낸 땀의 가치만 가져가겠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희주에게 달려왔다. 서윤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주며 품에 안겼다. 엄마, 할머니가 그랬어. 진짜 성은 돌로 쌓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으로 쌓는 거라고. 엄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을 가진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희주의 짓무른 상처 위로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세상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따뜻하게 희주의 영혼을 치유했다. 순옥은 희주에게 보따리 속에서 나온 마지막 열쇠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남의 빌딩이나 펜트하우스의 열쇠가 아니었다.
30년 전 희주의 부모님이 운영했던 작은 과자 공장, 지금은 JS 홀딩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재건된 희망 공장의 열쇠였다. 가서 내 부모님이 흘렸던 땀의 가치를 다시 세워라. 내가 무시했던 그 낮은 곳의 사람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자 동료가 될 것이다. 희주는 회사를 나오며 하늘을 보았다. 진눈깨비는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녀를 땅에 단단히 발붙이게 하는 뿔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도 평탄치 않겠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폭풍 앞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민기는 차가운 벽 너머에서 자신의 탐욕을 씹으며 썩어갈 것이고 준기는 거친 파도 위에서 속죄의 그물을 던지겠지만 희주는 이제 비린내 나는 지옥을 지나 향기로운 사람의 숲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전쟁은 그렇게 가장 고결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새벽 5시 희망 공장의 거대한 오븐이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희주는 밀가루 분진이 안개처럼 내려앉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펜트하우스의 서늘하고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은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들의 뜨겁고 고소한 사람의 냄새가 그곳에 있었다. 희주는 락스에 절어 지문조차 흐릿해진 손에 반죽을 묻혔다. 투박한 밀가루 덩어리를 만질 때마다 30년 전 부모님이 자신을 안아주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한때 그녀가 밑바닥 인생이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시장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희주에게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 희주 씨 손등에 밀가루가 꽃처럼 피었네. 고생한 보람이 있어. 오늘 빵 참 달겠다. 공장 반장이 건네는 투박한 위로에 희주는 난생 처음으로 목이 메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눈부신 것은 땀방울이 맺힌 동료들의 미소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낙원에 다시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공장의 낡은 셔터가 찢어지는 듯한 금소금을 내며 강제로 들어 올려졌다. 와, 냄새 끝내주네. 여기가 그 천박한 동정심으로 세운 빵 공장인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희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입구에는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에 절어 얼굴이 괴물처럼 뒤틀린 준기가 사채업자들을 앞세우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탐욕을 넘어선 시뻘건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준기는 비웃으며 갓 구워진 빵 하나를 지식여 입에 쳐넣었다. 형수, 여기서 성녀 노릇하니까 살맛나? 나는 지옥 같은 바다에서 고기밥이 될 뻔했는데 당신은 여기서 회장님 며느리 타이틀 달고 하하오 웃고 있었네. 그 땅 문서 내놔. 내 목 챙겨서 이 지긋지긋한 구린내 나는 곳을 떠나야겠으니까. 준기의 뒤로 유령처럼 민기가 나타났다. 가석방에서 탈락했다던 그는 누군가의 검은 연주를 잡은 듯 정갈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이미 영혼이 타버린 재와 같았다. 희주야, 오랜만이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땅 문서, 사실은 어머니가 조작한 거라는 증거를 잡았어. 이 공장 부지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이미 법원에 접수했다. 민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법의 수호자였던 자가 이제는 법을 무기로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두 형제는 수천억의 욕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버린 순옥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처절하고 추악한 동맹을 맺고 돌아온 것이었다. 당신들 정말 인간도 아냐? 여기까지 와서 뭘 더 망치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숨구멍까지 막아야 속이 시원해. 희주는 반죽 묻은 손으로 밀대를 꽉 쥐었다.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망치다니? 원래 우리 거 찾으러 온 거야. 안 내놓으면 여기 있는 이 노인네들부터 하나씩 치워줄게. 이 공장이 통째로 잿더미가 돼도 소유권이 유지될까? 준기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라이터를 켰다. 공장 동료들이 희주를 감싸 안으며 앞을 가로막자 준기는 기름통을 발로 걷어차며 포효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반장의 외침에도 준기는 비웃으며 바닥에 흐르는 기름 위로 불꽃을 떨어뜨릴 듯 흔들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절망적인 공포로 가득 찼다. 그때 희주가 동료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떨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민기 씨, 준기 씨, 당신들이 말하는 그 땅, 그 돈, 그거 다 죽은 고기 같은 거야. 썩어가는 악취밖에 안 난다고. 당신들은 그 냄새에 중독돼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평생 못 보겠지. 희주는 민기의 차가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가 왜 나를 이 바닥으로 던졌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들 같은 괴물이 되지 말라고 진짜 인간의 온기를 맡으라고 보낸 거야. 당신들이 아무리 법을 휘두르고 불을 질러도 내가 여기서 일궈낸 이 사람들의 진심은 절대 못 뺏어. 이게 바로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짜 유산이니까. 희주는 눈물이 맺힌 채 단호하게 덧붙였다. 경찰은 이미 불렀어.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올 걸 알고 계신 분이 또 있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장 스피커에서 순옥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끼를 던졌더니 굶주린 쥐새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구나. 민기야, 준기야. 너희가 이 공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너희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생명선도 스스로 끄는 거란다. 그 수트, 그 변호사 인맥, 그거 다 내가 너희를 한 곳에 모으려고 던져준 독배인 줄 몰랐느냐? 순옥의 목소리에 민기와 준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동시에 공장 외부를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에워쌌고 구원 같은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민기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찢어발겼다. 어머니, 왜 우리한테만 이래요? 저 여자가 뭐가 잘났다고. 준기는 라이터를 던지려 했지만 이미 침투해 있던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여 바닥에 처박혔다. 희주는 무너져 내리는 두 형제를 보며 연민 대신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은 끝내 낡은 보따리 속에 든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 안엔 돈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빵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희주는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를 털어내고 다시 5분 앞으로 돌아갔다. 반장님, 다시 시작해요. 빵 냄새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이 많잖아요. 희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동료들이 하나둘 희주의 손을 맞잡았다. 괴물들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공장의 고소한 빵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 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희주의 손엔 이제 땅 문서가 아닌 타인의 허기를 채워주고 상처를 어루만질 따뜻한 반죽이 쥐어져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태양은 가고 비로소 희망 공장의 뜨거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망 공장을 에워쌌던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차가운 수갑 소리와 함께 민기와 준기가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한 새벽 공기와 탐방의 잔향이었다. 희주는 굳게 닫혔던 공장 셔터를 다시 올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밀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희주 씨, 괜찮아?
몸 좀 추스르고 나중에 하지. 반장의 걱정 어린 말에 희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반장님. 이제야 비로소 제 손으로 닦아야 할 진짜 오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빵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구워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키려 했던 그 정직한 맛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니까요. 희주는 다시 오븐 앞으로 다가가 불을 조절했다. 그 뜨거운 열기는 이제 그녀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단단하게 재련하는 용광로와 같았다. 며칠 뒤 서울중앙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때 엘리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민기의 최종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희주는 화려한 명품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한 린넨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기는 불과 몇 주 만에 초췌해진 몰골로 희주를 노려봤지만 희주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연민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피고인 이민기는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토지 신탁 문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재산을 횡령했으며 가족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민기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건 함정이야. 우리 엄마가 저 여자가 짠 연극이라고. 민기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발밑이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중기 역시 사채업자들과 결탁한 범죄 행위가 밝혀져 다시는 빛을 보기 힘든 곳으로 보내졌다. 괴물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빠져 완벽하게 말살되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희주 앞에 순옥의 차가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순옥은 여전히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만 그 풍채는 대륙을 호령하는 거물의 기품 그 자체였다. 희주야, 오늘이 내 부모님의 기일이지? 순옥의 물음에 희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희주의 부모님이 잠든 납골당을 찾았다. 순옥은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서 30년 된 낡은 과자 한 봉지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친구야, 이제야 내 딸을 내 앞에 당당히 데려왔다. 내가 맡긴 그 무거운 유산을 이 아이가 비로소 자신의 땀으로 닦아내어 빛을 냈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희주는 엄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짓무른 손바닥을 보여주었다. 엄마, 나 이제 락스 냄새 안 나. 이제 빵 냄새 나.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정직한 냄새 말이야. 희주의 통곡이 납골당의 정적을 깨뜨렸고 순옥은 그런 희주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가 아닌 공장 옆 작은 사택에서 순옥과 희주 그리고 서윤이 마주 앉았다. 순옥은 희주에게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JS 홀딩스의 경영권 승계가 아닌 사회환원재단의 설립 문서였다. 이 땅과 이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내 부모님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쓰일 것이다. 내가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다오. 희주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단호하게 서명했다. 그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였다. 서유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스마트폰이 아닌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손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좋아요. 이 냄새가 우리 집안의 진짜 향기 같아요. 서윤의 말에 순옥은 인자하게 웃으며 보따리에 남은 매듭을 완전히 풀었다. 그 안엔 더 이상 문서도 사진도 없었다. 오직 30년 전 희주가 태어났을 때 순옥이 직접 지어주었던 베네저고리 한 벌만이 놓여 있었다. 이게 진짜 내 유산이다, 희주야.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힘.
순옥은 그 낡은 옷을 희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희주는 비로소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통이 사실은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상고였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낡은 보따리는 사실 그녀의 영혼을 담는 바구니였고,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의 손은 그녀를 수렁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손길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공장의 굴뚝에선 다시금 고소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금색 조명 대신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촛불이 희망 공장의 창가를 하나둘 채워가고 있었다. 희주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닦아야 할 세상의 오물은 아직 많지만 이제 그녀에겐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희망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이제 이 동네의 이정표가 되었다. 1년 전 비린내와 락스 냄새로 가득했던 희주의 인생은 이제 갓 구워낸 호밀빵처럼 구수하고 단단해졌다. 희주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목에는 동료들이 직접 짜준 소박한 면 손수건이 둘러져 있었고, 짓물렀던 손가락 끝에는 기분 좋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울은 남을 의식하는 가면을 비췄지만 공장의 유리창은 땀 흘리며 웃는 진짜 김희주를 비추고 있었다. 공장 한편에 마련된 순옥 전시관에는 그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한때 오물 덩어리라며 발로 차였던 그 보따리는 이제 공장을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성물이 되었다. 희주는 매일 아침 그 보따리 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빚어낸 온기라는 거요. 희주의 낮은 혼잣말 위로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겹쳤다. 엄마, 이번 달 장학재단 지원자 명단 다 정리했어요. 할머니가 보시고 정말 좋아하시겠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서윤은 할머니의 예리한 통찰력과 엄마의 따뜻한 심장을 동시에 가진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순옥은 이제 JS 홀딩스의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시골 작은 집에서 흙을 만지며 지내고 있었다. 희주와 서윤이 찾아간 날, 순옥은 평생을 메고 다녔던 보따리 대신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희주야, 이제 내 눈에서 락스 도끼가 완전히 빠졌구나.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순옥의 인자한 웃음에 희주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민기와 준기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민기는 감옥 안에서 비로소 법이 아닌 양심의 가책을 배우고 있었고, 준기는 먼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를 견디며 노동의 가치를 깨우쳐가고 있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지옥을 지나 언젠가는 자신들만의 보따리를 찾게 될 것이다. 저녁 노을이 희망 공장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희주는 공장 게시판에 올라온 수천 개의 글을 읽었다. 희망빵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야기, 내 곁에 낡은 보따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독자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희주에게 가장 큰 수익이자 배당금이었다. 희주는 낡은 보따리의 마지막 매듭을 상징하듯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보따리를 메고 산다. 그 안이 오물로 가득할지 보석으로 가득할지는 오직 내 손의 정직함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낡은 보따리의 진실과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주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낡은 보따리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락스 냄새가 빵 냄새로 변하던 순간 찢어진 보따리 안감에서 내 이름이 적힌 땅 문서를 발견했을 때, 혹은 할머니 순옥의 소름 돋는 정체가 드러났던 그 펜트하우스의 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따리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늘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